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텍스트 바우하우스 예술 및 문화 생산의 하위장 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텍스트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183쪽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장의 역사성 해가지고 그 장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우하우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도 잠깐 봤지만 산업화와 어떤 기계적 생산, 대량 생산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과거처럼 예술을 위한 예술, 이런 거는 이제 그 실생활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실생활에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예술성이 가미되고, 그죠? 생활 속에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우하우스가 지향하는 목표인데, 그 브루디웨이가 이제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이 문화적인 생산 그리고 또 이 예술의 장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한 점을 우리가 밑에 보면은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독일어로 이제 펠트를 했죠. 펠트, 장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사회적 공간으로 본 겁니다. 브루디웨이는. 그래서 역사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예술장도 역시 예술적인 어떤 행위나 이런 게 일어나는 발생하는 객관적인 역사와 사회적 맥락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바우하우스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그럼 바우하우스는 어떤 역사적 의미,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지 아마 저번 시간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잠깐 봤지만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은 1871년 보불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제국이 창건될 때 이 창건됨으로 인해서 독일이 이제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물론 영국이나 프랑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늦게 출발했겠죠. 산업화가 이제 독일은 조금 늦었는데 늦었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유럽 내에서 생산력 1위 국가가 됩니다. 독일이. 이런 거 보면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국가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거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국가의 통일도 역사적으로 볼 때 독일이 늦었지만, 그죠? 예. 지금 보면 어쨌든 2차 세계대전 후에 분단되었다가 다시 독일이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뒤에 한 10년 동안, 통일 직후에 10년 동안은 경제가 조금 어려웠죠. 그 당시 서독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었는데, 동독을 거의 돈으로 사다시피, 흡수하다시피 해서 통일한 거 아닙니까? 물론 동독 국민들이 이제 통일을 또 그 당시 원했고, 뭐 구호 슬로건이 뭐 마르크화를 원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워낙 또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서 통일 직후에는 경제가 어려웠지만 한 10년 정도 지나서 다시 경제가 회복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세계에서 남은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인데, 여러분 세대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한 어떤 소망 이런 게 예전에 이제 저희 학생 때보다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통일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국가들이 주변에 일본과 중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일본이 아마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일본은 이제 우리가 통일되어서 더 영토가 넓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더 부강해지는 걸 원치 않는다. 계속 이렇게 분단되어 있으면서 항상 우리가 통일 비용을 어떤 위험성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받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해서 좀 더 부강한 국가가 되어야 되고, 북한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안 된 국가 중에 후진 국가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북한을 개발해서 서로 이득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파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통일은 어렵지만 당장 통일되면 또 통일병이 많이 들고 혼란스러운 걸 사람들 우려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좀 근시안적인 사실은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 있죠. 멀리 내다봐야 되겠죠. 자, 통일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어쨌든 생산력 1위 국가가 독일이 뒤늦게 산업화가 이루어졌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 혁신도 그렇고 뭐 기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제 구조가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경제 구조가 바뀌니까 결국 사회적 패러다임도 변화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과거와 예술을 대하는 태도도 이제 좀 달라지겠죠. 예술의 형식이나 내용, 어떤 예술의 기능에 대해서도 이제는 대량 생산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예술을 원하게 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결국 독일이 패하고 독일이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더 집착하는 계기가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유는 독일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패전으로 인해서 물적 자원도 부족하고 또 이 패전의 원인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좀 뒤늦게 출발했고 산업화가 불안전했다. 그래서 독일이라는 국가의 물리적 힘이 좀 약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 증대에 더욱 이제 초점을 맞췄죠. 이러한 배경에서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1919년에 그 발트 그로피우스가 바이마르 당국이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예술 교육을 위해서 수공예 기술 중심의 미술공예 학교하고 그 다음에 예술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아카데미,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 조형예술대학을 통합해서 설립한 것이 바이마르 국립하우스입니다. 자, 이게 나오죠? 네, 여러분 텍스트에서 나오죠? 저번 동영상에서도 잠깐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죠? 수공예 중심, 이게 이제 과거의 어떤 기술이죠. 수공예 기술, 손으로 직접 하는 이 미술공예 학교하고 그 다음에 예술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이제 대학이죠. 조형예술대학을 이제 통합해가지고 바이마르 국립 바우하우스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피우스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결국 열게 되는데 이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의미하는 이제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언문 내용을 이 바우하우스의 예술이나 교육 이념과 관련된 선언문 내용을 잠깐 보면 밑에 봅시다. 나오죠? 잠깐 볼까요? 모든 조형적 작업의 궁극적 목적은 건축이다. 예전에는 건축물을 장식하는 것이 조형예술들의 가장 고상한 과제였고 그 조형예술들은 위대한 건축예술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였다. 그런데 이제 건축가나 화가, 조각가들은 전체와 부분에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분에서 건축의 다양한 형태를 다시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건축과 관련해서도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의 작업들은 저절로 살롱 예술에서 잃어버렸던 건축 예술의 정신으로 다시 채워질 것이다. 건축가, 이제 중간에 생각됐습니다. 어떤 내용, 선언문 내용 중에 건축가나 조각가, 화가, 우리 모두는 수공업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직업예술이란 없기 때문이다. 예술가와 수공업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러니 수공업자와 예술가 사이에 오만한 담을 쌓으려 했던, 이제 경계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걸 말했죠. 계급을 갈라놓는 오만불순함 없는 수공업자들의 새로운 조합을 만듭시다. 우리 함께 모든 것, 즉 건축, 조각,
회화가 하나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미래의 건축을 다가올 새로운 믿음의 수정처럼 투명한 상징으로서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언젠가는 수많은 수공업자의 손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올라갈 미래의 새로운 건축을 소망하고 고안해내고 창조합시다. 이 선언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조금 생략하고 바우하우스의 목적. 바우하우스는 모든 예술적 활동을 통합하고자 하며 새로운 건축 예술을 위한 불가분의 요소로서 모든 작업 예술 분야, 즉 조각, 회화, 공예와 수공업을 다시 통일시키고자 한다. 비록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바우하우스의 최종 목적은 기념적 미술과 장식적 미술의 경계가 없는 그런 구분이 없는 통일된 조화로운 그런 미술 작품, 즉 대건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이제 여러분 독일어 원어가 쭉 나와 있어요. 이 원어를 번역한 겁니다. 선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래서 이제 번역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말과 조금 뭐랍니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내용은 그저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언문의 그 요지를 보면 결국은 건축을 중심으로 한 조형예술을 통합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술과 수공예를 통합하자는 거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합쳐서 공동체적으로 작업을 하자는 건데, 이렇게 산업화에 따른, 자, 이 위에 선언물 여러분이 참조하면은, 어쨌든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게 분업화되고 대량 생산화되는 이런 기계 생산의 직면에서 이 창립자인 그로피우스가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예술 분야도 이제 통합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 중세 시대의 그 장인의 좀 그런 어떤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생산 방식하고 또 생산품에서 예술 생산이라는 어떤 그 모범적 사례를 이 바우하우스에서 한번 우리가 시도해보자,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선언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중세의 그 어떤 장인정신 이런 것도 물론 부활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계적인 대량 생산으로부터 예술을 해방시키자는 그런 목적으로 펼쳐진 것이 미술 공예 운동이었습니다.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세요. 미술 공예 운동.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수공예를 아직까지는 중시했어요. 초창기에는 발트 그로피우스가 지금 초창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공예를 중시한 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미적 가치를 무시하는 기계적인 대량 생산이 좀 저질의 예술적 어떤 시각에서 볼 때 저급한 그런 제품을 생산할 거다. 대량으로 찍어내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과거의 수공예를 부활시킴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좀 극복해보자. 이렇게 본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이 이제 그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결국 전쟁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 알죠, 여러분? 이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독일이 산업적인 생산에 좀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특히 그로피우스의 통합이라는 이 교육 이념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론적인 어떤 차원뿐만 아니고 실제 그 실무에서 실습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실제 교과 과정에서도 적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기 교육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지금 독일에서 지금 현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건 전통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항상 이론과 실기를 중시하는 게 이제 독일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과 실기 교육을 통합시킨다는 것은 이 그로피우스의 초기 교육 목표였는데, 교수진들 사이에 어떤 이념적 방법론적인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은 바우하우스의 교육과정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죠. 오늘날 응용미술 관련한 학과의 커리큘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바우하우스의 이념이 이렇게 현대사회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만큼 처음 시작할 때 이 교육 이념이 제대로 정립이 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나오죠. 23년과 25년 사이에 이 23년과 24, 25, 한 3년 정도 되는데 이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들 때문에 이제 바우하우스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건 저번 시간에 동영상에서도 잠깐 언급된 부분이지만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은 그 러시아 구성주의 미술이라고 나오죠. 그 당시에 베를린과 바이마르에서 열렸던 러시아 구성주의 미술 전시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개최했던 그 바우하우스의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그 그로피우스가 그 당시 바우하우스가 처했던 재정적인 어려움 또 이런 걸 극복해 가지고 바우하우스를 통해 미술 교육기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를, 새로운 예술 형태를 선도할 수 있기를 그렇게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은 정치적 외압으로 인해서 데사우로 이전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24년에 보면은 좀 바우하우스에 적대적이었던 민족주의자들이 그 당시 의석을 많이 차지했어요. 다수 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가 아주 좀 자주 우익 언론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이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여러 지역의 공예가들도 좀 불만을 표출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는 바람에 결국 그로피우스는 폐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데사우시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데사우로 이전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듀스부르크의 대스틸 세미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로피우스가 창립선언서에서 자기가 말했던 주장했던 예술과 수공예를 통합하는 이 슬로건 대신에 이제는 어떻게 전환하느냐 하면 예술과 기술, 예술과 수공예가 아니고, 이제 독일어로 수공예는 한드베르크죠. 여러분 독일어 배웠으니까 알겠지만 한트, 영어의 핸드죠. 베르크, 영어의 워크죠. 손으로 하는 작업이 수공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술과 수공예, 쿤스트 운 한드베르크가 아니고 이제는 쿤스트 운 테크닉입니다. 예술과 기술을 하나의 새로운 통합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좀 바뀐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이념을, 예술과 교육 이념을 이제 수정한 계기가 됐죠.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래서 1923년에 여름에 이제 전시회를 이제 전환점을 해서 이 바우하우스 영감에 실리는데, 그로피우스가 이제 실은 글을 보면은 기고문에 바이마르 국립 바우하우스의 아이디어와 건설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강조하면서 기계의 사용과 대량 생산의 필요성을 이제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이 창립선언서에서 표명된 걸 보면 이제 노선이 좀 바뀝니다. 전환점을 보이는 거죠. 기계적 생산과 분업화에 대항해서 그 전까지는 수공예 또 유기적인 생산 이런 걸 강조했던 것이 초창기 창립선언이었는데, 이제는 전환되죠. 어떻게 전환됩니까? 이제는 바우하우스는 기계 및 기술을 통한 산업 생산과 대량 생산을 도모하는 쪽으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이러한 산업화로의 전향이 산업 디자인 교육의 강화를 의미합니다. 이때의 산업 디자인 교육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피우스 개인의 이게 이렇게 전환된 게 사실은 뭐 모순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했던 첫 그 창립할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게 시대가 변하면서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시대에 맞게 이제 변화하는 거는 사실은 그 모순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잘 적응한다고 사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처음 주장과 좀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무조건 모순된다. 옛날에는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은 왜 그러냐 이렇게 반박해서는 안 되죠.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로피우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기 모순이라기보다는 변화된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그러한 사회에 적응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우하우스가 결국은 현대 예술이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인 이 테크닉, 기술, 그리고 이 기계 문명에 이제 대응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바우하우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과거처럼 어떤 예술을 위한 예술에 계속 머물 수 없었던 그런 예술, 시대적 역사적 소명을 이제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의 장과 경제의 장과 같은 외부의 장이 이 예술의 장에도 어떻게 작용하는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예술장의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런 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지금 그로피우스의 이제 교육 이념이 바뀌게 된 어떤 계기를 보여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이 이제 새로운 질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새로운 질서라는 게 결국은 요 이제 제목에는 정통성 획득을 위한 신참자의 도전과 전략, 신참자는 건 이제 새로이 참가하는 사람 말하겠죠. 그래서 역시 브루디웨의 이제 장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나오는데, 여러분 텍스트만 보면은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거는 이제 그때 제가 바우하우스 건축물의 한 부분을 보여드린 거고, 이제 다른 쪽에서 찍은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바우하우스가 아니고 무제움 박물관입니다. 바우하우스를 축소시킨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은 박물관이 굉장히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죠? 베를린 한 군데마다 엄청난 수의 박물관이 있죠. 박물관의 섬이라고도 뭐 얘기할 정도로 모든 걸 보존하고 기억하고 이런 걸 독일인들 좋아해요. 이런 게 사실은 일본하고 차이죠. 독일이 물론 전쟁 직후에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바로 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전쟁으로 국토가 폐화됐으니까 일단은 경제 회복을 해야 되니까 경제 개발에 이제 매진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서독이 이제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으로 이제 발돋도 했는데,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그 뒤에 독일이 어쨌든 조금 늦었지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억 문화, 독일의 문화 중에 기억 문화죠. 독일어로 에어인룽스쿨투어, 그죠? 기억 문화라고도 하는데, 과거에 대해서 어쨌든 반성하고 뭐 문학 작품을 통해서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독일의 유명한 작가들도 작품 속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작품으로 형상화했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도 그죠? 가서 이제 폴란드에 가서 무릎 꿇고 그 수상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요. 누구였죠? 그래서 그렇게 사죄도 하고 뭐 배상도 당연히 했죠. 개인적인 배상, 국가적 배상, 아직도 배상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범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저 남미나 멀리 해외에 도피했던 사람들이 뭐 80세, 90세 넘은 사람들도 아직 잡히면 또 처벌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이 유럽연합에서 중심국가로서 유럽의 주변 국가들과 어쨌든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거.
그에 반면에 일본을 보면은 정말 이건 이제 국민성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은폐하고, 예? 위안부 할머니들 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주 나쁜 인간들이. 어쨌든 예, 독일과 일본의 어떤 전후의 행보가 이렇게 달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박물관. 그래서 독일에 보면은 막 전쟁 때 그 강제 노동 했던 강제 수용소라든지 이런 거 다 뭐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어요. 좀 수치스러운 과거라도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죠. 그죠? 자, 이게 바우하우스 박물관이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 내부에 이제 사진 찍은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게 흑백 사진이라서 여기도 무제um, 그죠? 디자인 무제um, 디자인. 이게 이제 아무래도 컬러가 낫네요. 바우하우스 이 건물, 장건물. 이 사람이 제2대 바우하우스 교장인 한스 마이어입니다. 발트 그로피우스 다음에 제2대 교장. 그죠? 그다음에 여기 한스 마이어의 드로잉 소묘. 자기가 그리는 거네요. 바우하우스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일단은 건축물이 제일 컬러 사진이 낫네요. 그래서 이 브루디웨가 이제 한 말을 보면은 이 예술장이나 문화생산의 장이 결국 근본적으로 볼 때 서로 다른 대립되는 그런 어떤 이중적 구조인데, 이들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투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작동되는 공간인데, 그 첫 번째는 우리 텍스트에 보면 제한 생산의 하위장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한 생산의 하위장,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의 하위장, 이렇게 이제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경제와 역사와 소비자 사이의 대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 제한적으로 생산되는 이 하위장 내부에서 신성화된 아방가르드, 그 다음에 새로운 아방가르드, 이 두 개가 또 대립된다. 즉, 기득권 세력하고 신참자 사이의 대립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문화적인 정통성, 그 다음에 신참자는 이단, 이렇게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립하는 것이 결국 나쁜 건 아니죠. 이런 대립을 통해서 창조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디웨는 어쨌든 이 아방가르드를 이제 프랑스 아닙니까, 그죠? 아방가르드 문학이라 하면서 우리가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이 아방가르드를 시대 초월적인 개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어떠한 시대에도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래서 어쨌든 다른 두 영역에 속한 행위자들이 이 정통성을 서로 독점하기 위해서 이래 투쟁하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상징적인 투쟁을 벌이고 또 어떤 위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이 예술과 문화 생산의 장은 곧 권력 다툼을 위한 장이고, 그래서 지배자와 신참자 사이에서의 이 대립이 결국은 나중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장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이내믹하다, 역동적이다, 응? 좋게 본 겁니다. 긍정적으로. 특히 예술장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나오죠. 특히 이제 예술장은 경제적 자본이 상징적 자본으로 전환되어야만 장이 제공하는 특수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징 자본을 합법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첫걸음은 결국 스스로를 알려지게 만들고 인정받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뇌리에 인식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로드웨이는 예술과 예술가의 합법적 정의를 그 당시 19세기에 뭐 살롱전이라든지 또 아카데미에 대항한 인상주의 화가 이런 사례를 예로 들면서 기득권 지배 세력, 제도권에 있는 그 기득권 지배 세력이 이제 아카데미 예술이죠. 이거를 아방가르드 예술과 서로 대립하는 관계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반 아카데미 노선을 형성했다는 거죠. 아방가르드 예술이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제도권에 대항하는 반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이 반 아카데미는 아방가르드 예술의 공통적인 속성이고, 바우하우스도 역시 창립 선언문에서 이 반 아카데미를 표방합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선언문 내용. 과거의 미술 학교들은 이러한 통일성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다. 예술이란 가르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학교들도 역시 마땅히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는가. 미술 학교들은 다시금 작업장과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자, 중간에 생략하고, 학교는 작업장의 시녀이고 언젠가 작업장과 일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작업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론만 배워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죠? 실무에서 먹을 수 있어야 되죠. 실제로. 그래서 바우하우스에는 선생과 학생이 아니고 장인과 도제 그리고 견습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우하우스에서 이제 가르치는 교수들을 처음에 교수라 안 하고 프로페서라 안 하고 마이스터라고 불렀죠. 장인,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죠? 학생들도 지금처럼 뭐 슈튜덴텐 이런 대학생 뭐 학생이란 말이 아니고 도제나 견습공 이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로피우스는 기존의 미술 학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살롱 예술에서 사라졌던 예술의 어떤 통합성, 유기성 막 이런 거를 공통적인 어떤 서로 공통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그런 어떤 작업 이런 거를 강조한 겁니다. 이론과 실체 모든 게 이제 통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아카데미식 이론 교육인 이 형태 교육하고 또 실무 교육인 공방 교육을 병행해야 된다는 게 이제 바우하우스가 지향하는 목표죠. 그죠? 자, 텍스트 뒤로 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논문을 보면은 그 원어를 번역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만약에 독일어로 그대로 여러분이 이제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뭐 번역한 내용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뭐 크게 이해 못할 그런 표현은 없죠. 예, 조금 이제 고유명사에서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든 표현들이 있지만 그런 고유명사들은 또 독일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론교육하고 실무교육 막 간단하게 말하면 이걸 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스스로 디자인한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만 받으면 디자인만 하는 거지 제품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디자인도 하고 제품도 직접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옛날에 대학 이론만 가르쳤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못 만들죠. 제품은 회사에서 만들어야 되고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우하우스는 교육도 하고 실제 제품도 만들고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결국 인문주의적 교육 이상이 실제적 생산 작업을 등한시
했죠. 예전에는. 요즘도 아직까지 그런 곳이 많지만 이런 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이 아카데미에 반하는, 즉 대학 이론 중심의 어떤 대학에 반하는, 대학 교육에 반하는 예술 학교 개혁의 어떤 동력이 되었던 모범적 사례가 되었던 곳이 바우하우스입니다. 하지만 이 국립 바우하우스라는 공식 명칭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우하우스는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사실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데사우로 이전했을 때 명칭도 이제 이때는 호chschule, 이제 이러면 알다시피 호chschule 하면은 전문적인 대학, 대학이라는 호칭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학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제 학위도 디플로마 학위까지도 수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좀 옛날하고 조금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비르그가 말했던 그 아방가르드의 속성, 즉 반제도권 예술에 좀 위배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브루디웨가 말한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상징 자본을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전략이다. 슈트라테기다. 독일어로 슈트라테기라죠. 합법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바우하우스가 고유한 조형 양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구나. 이것도 역시 상징 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러한 것은 교수진들의 어떤 이론과 창작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다 가능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로피우스의 우리가 선언문, 초창기 선언문하고 이제 그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바우하우스의 수많은 뭐 에세이나 관련된 저술이나 전시 활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여기에 몸담았던 이제 여러 예술가들, 결국 교수진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뭐 그로피우스 말고도 이텐, 모홀리 나기, 마이어, 칸딘스키, 클레,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전부 예술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창작과 교육 활동에 우리가 좀 점수를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테오도르 피셔나 프리츠 슈마거나 림머 슈타트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권위 있는 미학자들이고 비평가들인데, 이 사람들은 비평문을 통해서 새로운 조형 교육을 시작하려는 이 그로피우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비평가들이 만약에 아주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또 바우하우스가 성공하기 힘들었겠는데, 비평가들이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우하우스가 추구하는 새로운 예술에 대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비평가들도 지원 사격을 해줬고,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뭐 또 예를 들어서 미술 비평가 같은 경우에 졸라나 플로베르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인상주의를 예를 들자면 졸라나 플로베르 이런 사람이 마네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을 옹호하고 그죠? 지원 사격을 해주고 해가지고 처음에 2단으로 평가받았던 이 화가들이 결국 상징 자본을 획득해가지고 새로운 아방가르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그 아방가르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미래주의 선언문을 시작해가지고 뭐 다다 선언문이나 초현실주의 선언문이나 뭐 이런 자신들의 예술 강령을 공표할 수 있도록 선언문을 공표하죠. 그래서 바우하우스도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자, 잠깐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바우하우스가 어쨌든 인상주의처럼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바우하우스의 창작이나 저술 활동은
이런 과정을 겪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투쟁하는 과정에서 창조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거는 바우하우스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생각했던 바니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자율적 극과 타율적 극 사이에서 예술의 삶 안에서의 지향,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은 아니고 바우하우스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만 봅시다. 그래서 뒤에 조금 이런 내용은 잠깐 볼까요? 그로피우스가 바우하우스 창립 선언문에서 이제 예술가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술가의 의지 저편에 있는, 이제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 드물게 빛이 비치는 순간에 하늘의 은총이 자기도 모르게 그의 손으로, 그거는 이제 예술가죠. 예술가의 손으로 만든 작품에서 예술을 꽃피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적합한 기본 능력은 모든 예술가들에게 필수적이다. 예술가들은 그런 체계적인 어떤 소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창조적 형상화의 근원이 있다. 예술은 모든 방식의 상위에서 일어나며 예술 그 자체는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초창기에는 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술의 초월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속성을 인정을 했고, 이게 이제 예술의 속성이라고 했는데, 이런 노선이 계속되다가 나중에 시대가 바뀌면서 여기 나오죠? 1922년도에 보세요. 메모 바우하우스의 이념의 타당성이라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좀 바뀝니다. 내용이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업적 생산의 의미를 강조하는, 이제 대량 생산, 기계화된 그런 어떤 시대에 예술을 위한 예술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우하우스의 내적 변화를 암시하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창립자인 그로피우스와 교육 이념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거는 그 바우하우스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이텐이라는 예술가 있죠. 이 사람이 그로피우스의 권유로 나중에 사임하고 후임으로 헝가리 출신의 구성주의자인 모홀리나기가, 아까 이름에도 나왔죠. 모홀리나기라는 사람이 초빙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오면서 많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로피우스가 수학이나 물리학, 화학을 교과목에 도입했습니다. 그죠? 교과목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1923년에 이제 바우하우스의 첫 전시회에 이제 바우하우스가 산업과 밀접한 디자인 학교로 진로를 변경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전시회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주정부의 어떤 요청이 있었고, 또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이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내외에 많은 전문가나 미디어 관계자나 일반 대중들도 큰 호응을 해줬고, 그 덕분에 바우하우스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전시회의 모토가 예술과 기술, 이제 테크닉이죠. 수공학이 아니고 예술과 기술입니다. 예술과 기술의 새로운 통합. 그 다음에 1924년 봄에 나온 그 선언문에 보면은 강연회에 바우하우스 구성원들을 위한 강연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나오죠. 예술과 기술, 하나의 새로운 통합. 기술은 예술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예술은 기술을 매우 필요로 한다. 이렇게 독일 보세요. Technik braucht nicht Kunst. 기술은 예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Kunst braucht sehr wohl Technik. 예술은 기술을 아주 필요로 한다. 매우 필요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수공예 정신을 부활시킨다든지, 또 조형예술을 건축을 중심으로 한 조형예술을 통합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기계 및 기술을 통해서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산업 디자인 교육이 이제
바우하우스의 중심 과제가 된다는 것을 결국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는 여기 나오지만 바이마르의 보수적인 성향하고 그 당시 나치 히틀러가 등장하죠. 나치가 등장하면서 정치적인 압박과 재정적인 어떤 그 난관에 봉착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아까 나왔던 사람 중에 뭡니까? 모홀리나기 있죠? 모홀리나기 이제 나오죠? 모홀리나기 그죠? 이 사람이 오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댔죠. 이 모홀리나기가 예술과 기술의 새로운 통합이라는 이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술을 정신적인 것이 발현되는 것으로 물론 생각을 했지만 기계에 대해서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던 과거의 그 기존의 바우하우스의 선생님들, 예를 들면 뭐 이텐이나 칸딘스키, 클레 이런 예술가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나기에게는 기계는 맹목적인 숭배의 대상일 정도로 이 사람은 기계를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아카데미 예술에는 좀 낯선 개념인 유용성이나 생산성이나 어떤 기능성이죠. 유용성이나 생산성, 기능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제품의 생산에 이제 좀 더 과거보다는 주목을 하고 이것이 이제 바우하우스가 장에 대해서 좀 더 시대에 맞게 순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거죠. 이때의 어떤 그 변화된 내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데사우로 이전한 거 있죠. 이것도 역시 방금 이 나기의 이념을 더욱 확고히 실현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독일이 경제적으로 잠시 호황을 누렸던 시기인데 현대적이고 기능적이라는 이 바우하우스의 보편적 이미지가 바로 이 데사우 시기에 만들어졌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로피우스는 그 1926년에 데사우의 바우하우스 생산의 기본 원칙 이런 이제 그래서 바우하우스의 제품은 실용적이고 견고하고 또 가격도 저렴하면서 또한 아름다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경제적, 기술적, 형식적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전형적인 모델을 창조하는 것이 바우하우스의 목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산성이라는 의미가 물품 생산뿐만 아니고 미적인 가치 또 각 개인의 어떤 취미까지도 다 고려해서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수정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바우하우스의 이 당시에 바뀐 어떤 그 목표 지향점이 현대사에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가 보면은 뭐 옛날에는 예술품이 좀 부르주아 계층을 위한 고가의 사치품 뭐 이런 게 많았다 하면 바우하우스 이후로는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기계적 생산 방식까지 더해가지고 가격을 대폭 낮춘 겁니다. 비싸지 않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중산층이 그 당시에 등장하니까 이게 또 시대적으로 맞아떨어졌어요. 그죠? 그 당시 중산층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1925년에는 그 그로피우스가 바우하우스 유한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하학적이고 기능적이고 또 기본 색깔을 사용하고 현대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제품들이 이때부터 이제 생산이 되어서 상업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 제품의 주 소비자 계층도 이제 만들어지고 지금 뭐 이케아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이케아 하면 이케아 제품 좋다고 저 먼저 사람들 입소문 많이 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입니다. 바우하우스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하나도 안 웃깁니다. 그죠? 썰렁한 개그인데 어쨌든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우하우스 제품을 주로 소비하는 이 주 소비자 계층이 형성되었고
이 사람들이 젊고 좀 패셔너블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뭐 그 당시에 영업사원이나 점원이나 또 비서나 이런 도시의 이제 새로운 중산층인데 이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사무직입니다. 그죠? 사무직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그렇지만 또 광고나 대중매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우하우스 제품이 이런 소비자들한테 아주 세련된 의미로 이제 다가간 거죠. 그래서 바우하우스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결국은 좀 낡은 스타일, 지나간 스타일을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다. 어? 그러한 소비 행위는 다른 사회적 계층과 구별됐다. 어? 나름대로 자기는 세련된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계층에 이렇게 정대하면서 수요도 많아지고 그래서 예술을 좀 산업적인 생산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포인트로서 이 바우하우스하고 이 소비자들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죠? 바우하우스의 역사적인 어떤 그 과정 지금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바우하우스가 영향을 미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미친 게 처음부터 바우하우스가 그랬던 건 아니구나,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뒤에 이제 그 뭡니까 나가는 말 해가 결론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승인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굳이 안 해도 우리가 포럼에서 했던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니까. 자, 오늘 이 정도에서 바우하우스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수많은 예술 분야 중에 바우하우스가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나 그죠? 그런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이 내용을 수업을 하면서 알 수 있었죠. 저도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만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